절차의 개시와 그 효력 진행. 일본의 도쿄지방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신청에 대하여 그날 또는 그 다음 영업일에 파산 절차를 개시하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자동적 절차 개시 및 금지명령, 중지명령의 효과를 달성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것은 없다. 파산 신청서를 넣으면 그것을 굳이 법원이 심리하여 파산 선고일을 정하고 파산관제인을 지정하고 파산관제인을 통하여 채무자를 언제 어느 법정으로 오라고 소환한다. 지정된 기일에 법정에 가면 강의실에 모인 학생처럼 극장에 모인 청중처럼 출석을 부르고 관제인을 만나고 온다. 그리고는 절차를 주도하는 것은 파산관제인이다. 개인 파산 절차에서 대부분의 채무자는 파산관제인의 처분에 따라 행동하고 면책을 얻는다. 가끔 파산관제인은 채무자가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재산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내놓을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 보통은 정당한 요구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는 이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파산 선고로 채무자가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제한받는 것은 없다. 다니던 직장에 다닐 수 있고 은행에 예금을 할 수 있다. 은행이 예금을 상계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있으니 거래가 없던 은행에 계좌를 여는 것이 보통은 좋다. 업무를 위한 출국도 가능하고 관광도 제한받지 않는다. 새로 버는 돈을 채권자에게 건네줄 필요는 없다. 채권자도 새로 소송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전 입법 당시까지 파산은 채무자가 잘못을 범한 것의 하나라는 관념이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파산을 규정한 법률에는 없지만 다른 법률에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취임의 제한을 둔 경우가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변호사법 제5조 9호. 경력직 공무원도 그러하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국가공무원이라도 선고로 취임하는 정무직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이나 장관 같은 고위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구청이 구급 경력직 공무원에게는 장애가 된다.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이 있었다. 구의료법 제8조 1항 4호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러한 자격 제한이 입법 정책이고 따라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호적 제도가 존재할 때는 본적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파산자 명부를 유지 관리하며 그 해당 여부를 기재한 신원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법원은 파산 선고를 내리면 그 사실을 즉시 본적지에 통보하였고 또 그 후의 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되면 역시 그것도 본적지에 통보하였다. 또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장에도 통보하였다. 대부분 채무자가 거의 곧바로 면책을 받는데 이 통보를 받는 즉시 직장에서 면직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리고 나서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통지하지 않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행정개혁의 와중에 본적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원증명서를 발급하지도 않게 되었다. 실무적으로 무시되고 있지만 법률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으면 해직되고 그 후에 자격을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복직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이와 달리 파산 선고 이후 면책 불허의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적으로 해직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문제를 발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 입법을 손보는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법적으로 차별하는 복권 규정을 아예 드러내는 것이 낫다고 보는 도선 전문가들이 있다. 채무재생법 574조에서 578조. 막상 해당 자격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서는 자격 제한 규정이 철폐에 소극적이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신청서와 부속서류 등 대부분 업무를 회생위원이 주도한다.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그렇게 쉽게 잘 넘어가지 않는다. 일단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을 철저히 본다. 법률이 요구하는 바는 적어도 개인 파산에 비해서는 과거 채무자의 거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과거 1년 이내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의 부담 경위, 소비 내역을 입출금 일자에 따라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라던가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사용한 용도를 입증하라고 한다거나 모든 금융거래 계좌의 상세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한다.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설명하라고 하고 가액의 2분의 1을 청산가치로 인식하라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과 지출 목록을 표로 제출하라든가 하는 번거로운 일을 요구한다. 이것은 평소 장부와 기록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과정을 거쳐 회생위원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채권자 집회기일을 지정한다. 집회에 나오는 금융채권자는 거의 없다. 영업적 고리대금으로 개인 사채를 주었던 채권자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듯하다.
그러다 보니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3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6개월, 1년이 걸리기도 한다. 법률은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채무자회생법 596조 제1항.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시 결정 때까지 채권 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를 금지, 중지할 필요가 있다. 같은 법 593조 제1항. 신청을 받은 후 즉시 금지 명령을 내려주는 법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법원들도 있다. 회생 절차와 마찬가지로 임의 경매 절차도 금지, 중지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이런 금지, 중지 효력은 유지된다. 같은 법 600조 제1항. 다만 중지되었던 절차 중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 절차는 변제계획 인가 후 다시 속행된다. 담보가 있는 채권은 별채권으로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무상 이 점을 설명하기 힘들어 애써 수임한 고객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띈다. 담보에 제공된 재산은 그 한도 내에서 재산이 채권자에게 이전한 것이고 개인회생 절차는 그 처분을 이연하며 그 재산으로부터의 편익을 누리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전문가로서는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